2022년 2월 크렘린궁. 한국? 가스밸브만 잠그면 3개월이면 무릎 꿇을 나라지. 푸틴은 비웃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작은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동해 바다 밑 2000m에서 세계를 뒤흔들 괴물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경 5천조 원. 한국이 300년간 쓰고도 남을 천문학적 자원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무너진 것은 한국이 아니라 러시아였습니다. 오만했던 에너지 제국이 몰락하고 기술로 바다를 뚫은 한국이 세계 지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원 빈국의 기적적 역전, 지금 그 전율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 가슴이 뛰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주십시오.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 지하 전략회의실에서는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세계지도, 위에는 유럽과 아시아를 관통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들이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뻗어나간 그 선들의 중심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우리의 가스 없이는 이번 겨울을 버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에너지 담당 참모가 보고서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전체 천연가스 수입의 40%가 러시아산이었습니다. 독일은 55%, 이탈리아는 43%, 헝가리는 무려 85%까지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이 수치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러시아가 쥐고 있는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여유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서방 세계가 아무리 강경한 목소리를 내더라도 결국 남방과 전력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러시아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때 푸틴이 지도의 동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동쪽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참모가 지도를 한반도 쪽으로 이동시키며 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카카. 이 나라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협상 상대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준비해온 자료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자급률은 겨우 4.5%에 불과했고 천연가스는 거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만 200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나라였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료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만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공급을 조금만 조절해도 울산의 석유화학단지, 포항의 제철소들이 몇 달 안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그 유명한 반도체 공장들도 제대로 가동하기 어려워집니다. 푸틴이 지도 위 한반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단언했습니다. 좋습니다.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법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결국 우리의 결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이러한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지도부가 보기에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에너지 분야에서만큼은 여전히 취약한 위치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같은 시각 대한민국 동해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중대한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동해상공 200해리 지점 해양 탐사선 해양 드리모에서는 극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작전명은 프로젝트 딥블루. 공식적으로는 일반적인 해양 지질 조사였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핵심을 좌우할 임무였습니다. 통제실에서 젊은 연구원이 긴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현재 파고가 4m를 넘고 있습니다. 탐사 장비에 심한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0배 중반의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가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철수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과 없이 돌아간다면 올겨울 우리나라 주요 산업시설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좌표 38도 북위, 수심 2000m 지점을 다시 정밀 스캔해 주십시오.
사실 이번 심해 탐사는 상당히 도전적인 시도였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들조차 동해의 심해 지역을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포기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연구진들은 2004년 동해 1가스전에서 얻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비공개로 진행되어 온 이 프로젝트에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첨단 해양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극한 환경 대응 해양 플랫폼 기술, 삼성중공업의 심해 채굴 장비 기술,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독자 개발한 6000m급 무인 심해 탐사 로봇까지 말입니다. 팀장님, 제3구역에서 특이한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연구원의 급박한 외침에 통제실 전체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장비 오작동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미 3차례 교차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이 파형 패턴은 전형적인 대규모 천연가스층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데이터는 연구진들이 그동안 학술 자료에서만 접했던 초대형 가스전의 완벽한 신호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놀라움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천연가스층 하부에서 또 다른 거대한 거체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메탄하이드레이트입니다. 현재까지 스캔된 구역만으로도 최소 12억 톤 규모로 추정됩니다. 팀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은 계속해서 놀라운 데이터를 읽어나가십니다. 천연가스 12억 톤, 메탄하이드레이트 4억 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핵심적인 히토류 광물층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전체 추정 가치는 통제실 안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오직 거친 바다의 파도 소리와 연구원들의 가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이경 5천조 원입니다. 이경 5천조 원. 이는 우리나라 연간 국가 예산의 40배가 넘고 러시아가 전 세계에 천연가스를 수출해서 1년간 벌어들이는 수익의 100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였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300년 이상 사용하고도 남을 에너지 자원입니다. 연구원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에너지 자립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프로젝트 총괄팀장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는 현실을 안고 살아왔던 대한민국이 단숨에 세계 주요 에너지 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크렘린 궁에서 푸틴은 참모들과 함께 건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3개월 안에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에너지 무기로 세계를 압박하려는 바로 그 순간 한국이 그 무기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 보물창고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동해바다 및 2000m에서 발견된 이경 5천조 원 규모의 자원. 그것은 단순한 지하자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간 에너지 수입국으로 살아온 대한민국의 에너지 독립 선언서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얼마 후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로 1급 기밀 보고서가 전달되었습니다. 문서를 받아든 대통령이 참모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우리 국민의 생활과 국가 산업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이 소중한 자원을 우리의 기술과 의지로 직접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원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주권 확립의 역사적 출발점입니다. 세계 에너지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한반도에서 불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그토록 믿어 의심치 않았던 가스 제국의 몰락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주변 강대국들의 견제와 압박을 극복하고 이 이경 5천조 원의 소중한 자원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놀라운 발견이 오만했던 푸틴과 러시아를 어떤 상황으로 몰아넣게 될까요? 2023년 1월 15일 새벽 3시 청와대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장관 등 대한민국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선 동해 심해 탐사 프로젝트 총괄팀장의 얼굴에는 며칠간 밤을 새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고 드릴 내용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발견이 될 것입니다. 팀장이 첫 번째 자료를 펼쳤습니다. 동해 심해 2000m 지점에서 확인된 첫 번째 자원은 천연가스입니다. 매장량은 약 12억 톤으로 우리나라가 3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현재 국제 시세로 환산하면 약 900조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작은 판성이 흘러나왔습니다. 900조 원. 우리나라 연간 에너지 수입비의 4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팀장이 두 번째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가스층 하부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른바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차세대 청정 에너지입니다. 일본이 30년간 연구해도 상업화하지 못한 자원을 우리가 세계 최대 규모인 4억 톤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추정 가치는 800조 원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이 보충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심해 채굴 기술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공동 개발한 독자 기술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마지막 발표를 이어가십니다. 세 번째는 해저 광물 자원입니다.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히토류를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리튬, 코발트, 망간 등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매장량은 우리나라가 2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추정 가치는 800조 원 이상입니다. 팀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떨리는 목소리로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자원의 총 추정 가치는 2경 5천조 원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2경 5천조 원. 대한민국 GDP의 12배. 우리나라가 지난 70년간 에너지 수입에 쓴 총액보다 많은 천문학적 숫자였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수치가 정확합니까?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답했습니다.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와 미국 지질조사국의 독립적인 검증을 받았습니다. 두 기관 모두 우리의 추정치가 오히려 보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계산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 자원을 30년에 걸쳐 개발한다면 연간 약 80조 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가 에너지 수입에 쓰는 200조 원을 완전히 상쇄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수출국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국가정보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통령님, 이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국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자신의 에너지 패권이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히토류 독점 지위를 잃는 것을 우려할 것입니다. 일본 역시 영유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방부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군사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동해 해상 경비를 대폭 강화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각하, 개발 비용만 100조 원이 소요되고 상업적 생산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주변국들이 어떤 압박을 가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한 뒤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바랍니다. 참모들이 일제히 대통령을 바라보았습니다. 70년 전 우리 선조들은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에너지 자립이라는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포기한다면 후손들에게 무슨 얼굴로 설명하겠습니까?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3단계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1단계는 기술 검증과 시범 생산, 2단계는
상업적 생산 개시. 3단계는 수출 체계 구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우리 기술, 우리 자본, 우리 인력으로 진행합니다. 외국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경제부총리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70년간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핵심 자원과 기술은 절대 남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더 들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것만큼은 우리 손으로 해냅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물었습니다. 공개 시점은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3개월 후입니다. 그 사이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십시오. 군사적 대비, 외교적 대응, 기술적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공개할 때는 전 세계를 향해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에너지 수입국이 아니라고. 회의가 끝나고 참모들이 자리를 떠났지만 대통령은 홀로 집무실에 남아 동해 지도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고 푸른 바다 아래 2000m. 그곳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장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이 극비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궁 정보부에서는 한국의 동해 탐사 활동 급증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베이징에서는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의 비공개 회의 증가가 감지되었습니다. 도쿄에서는 한국 해양연구선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은 한국 내부정보원으로부터 온 암호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해, 딥블루, 천공, 규모 상상 초월. 한국 놈들이 뭘 찾았든 그게 온전히 그들의 것이 되게 둘 순 없지. 국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동해에 있는 우리 잠수함들에게 정찰 명령을 내려 그들이 바닷속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낱낱이 알아내. 2023년 3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적 발표를 하루 앞둔 날, 전 세계 언론사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중배 발표 예정이라는 긴급 공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동해의 차가운 바닷속에서 발견된 2경 5천조 원의 보물. 그것은 이제 막 깨어나려는 거대한 용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용이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 세계 에너지 지도는 영원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2023년 3월 15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청와대 춘추관. 전 세계 200여 개 언론사에서 몰려온 기자들로 브리핑룸이 가득 찼습니다. CNN, BBC, 로이터, 그리고 러시아 RT까지 모든 카메라가 연단을 향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결의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 에너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대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동해 지도가 나타났고 그 위에 믿기 어려운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동해 심해 2000m 지점에서 천연가스 12억 톤, 메탄하이드레이트 4억 톤, 그리고 희토류를 포함한 해저 광물 자원이 발견되었습니다. 추정 가치는 2경 5천조 원입니다. 브리핑룸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통역을 듣던 외신 기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3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이며 대한민국을 세계 주요 에너지 보유국으로 만들 자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에너지 수입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너지 자립국이 될 것이며 나아가 에너지 수출국이 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CNN 속보, 한국, 동에서 2경 5천조 원 규모 에너지 자원 발견. BBC, 긴급 세계 에너지 지도 재편 예고. 한국 초대형 가스전 확인. 로이터 한국, 세계 최대 메탄하이드레이트 매장량 보유 확인. 바로 그 시각,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는 긴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에너지부 장관과 대외 정보국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카카, 한국 대통령의 발표를 확인하셨습니까?
푸틴은 굳은 표정으로 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동해 자원 지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경 5천조 원. 그게 사실입니까? 푸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한국이 공개한 지질 데이터를 긴급 분석한 결과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해 심해 지질 구조가 우리 사할린 가스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안정적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말해보십시오. 푸틴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카카, 한국은 우리의 세 번째로 큰 아시아 가스 수출 시장입니다. 연간 3조 원 규모입니다. 이 시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경제 담당 부총리가 더욱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카카. 한국이 자급자족하게 되면 일본과 중국도 한국산 LNG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송거리가 우리보다 10분의 1이고 정치적 리스크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시장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실 규모는 연간 최소 50조 원, 30년 기준으로 1,500조 원의 손실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푸틴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개월간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년 2월, 그는 확신했습니다. 에너지를 무기로 삼으면 세계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더욱 쉬울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대외 정보국장이 더욱 암울한 보고를 했습니다. 카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입니다. 기술? 한국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그들은 심해 2,000m에서 무인 로봇을 이용해 자원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해양 플랫폼 기술, 그리고 독자 개발한 심해 채굴 로봇까지. 이는 우리가 수십 년간 시도하다 실패한 기술입니다. 푸틴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왜 그 기술이 없습니까? 처방 제재 때문입니다, 카카. 우리는 심해 채굴 기술을 수입할 수 없고 독자 개발도 부품 수급 문제로 막혀 있습니다. 시베리아와 북극해에는 엄청난 자원이 있지만 그것을 꺼낼 기술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카카, 군사적 압박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해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하여 한국의 개발 작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모총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이고 우리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병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군사적 개입은 오히려 우리를 더 고립시킬 뿐입니다. 외교부 장관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카카, 이미 독일과 일본에서 한국 정부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경하게 나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 편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한편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의 발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총리가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한국 대사를 만나십시오.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30년간 메탄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실패한 정부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옆 나라가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도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시 특사를 파견하십시오. 중국 베이징에서는 히토리 독점 지위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렘린궁 회의실로 돌아와서 푸틴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치열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현실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카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협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시베리아와 북극의 막대한 자원입니다. 한국이 가진 것은 그것을 캘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과 기술 협력을 제안한다면 푸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작년 이맘때 그는 한국을 3개월이면 무릎 꿇을 나라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그들에게 협력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카카. 에너지 제국으로 남으려면 지금은 현실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푸틴은 창밖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너지로 세계를 지배하려던 제국이 이제는 에너지 때문에 굴복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한국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날 저녁, 서울 시내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했고 주식시장은 폭등했으며 원화 가치는 급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움직임과 주변국들의 다양한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였습니다. 동해의 깊은 바다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70년간 에너지 수입국으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세계 에너지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주변 강대국들의 견제와 압박을 뚫고 이 역사적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기존 에너지 강국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2023년 5월 15일 오전 10시 동해 상공 200해리 지점. 여러 대의 헬리콥터가 거친 파도 위를 날며 한 지점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헬기에는 CNN, BBC, 로이터 등 서방 언론사 기자들이, 두 번째에는 NHK, 중국, 신화통신 등 아시아 언론사 관계자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헬기에는 놀랍게도 러시아 RT와 가스프롬 기술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심해 채굴 플랫폼 동해 투호입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축구장 4개 크기의 거대한 구조물이 파도를 헤치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전문지 기자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심해 2000m 상업 채굴이라니. 미국도 디버터 호라이즌 사고 이후 포기한 기술인데. 이번 NHK 기자도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연구에 30년간 3조 엔을 투자했지만 상업화에 실패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러시아 가스프롬 기술이사는 아예 냉소적이었습니다. 기술 시연이라고 하지만 결국 쇼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짜 기술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심은 곧 경악으로 바뀌게 됩니다. 플랫폼에 도착한 각국 대표단들이 통제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지금부터 보시게 될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심해 2000m 상업적 자원 채굴 작업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뮬레이션이나 사전 녹화 영상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이 여러분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중앙 스크린에 심해 카메라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깊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거대한 로봇이 천천히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무인 심해 로봇 KC-2000이 목표 지점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 로봇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독자 개발한 것으로 수심 6000m까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수심 표시기가 빠르게 변했습니다. 500m, 2000m, 1500m.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수심 1500m에서의 수압은 150기압입니다. 이는 1제곱센티미터당 150kg의 압력이 가해지는 환병으로 코끼리 150마리가 동시에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노르웨이 스타토일 기술진이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북해에서 1200m까지밖에 작업하지 못하는데. 2000m, 목표 지점 도달. 해저면 착저 성공입니다. 화면 속에서 로봇이 해저면에 안착했습니다. 강력한 조명이 켜지자 하얀 얼음 결정체들이 드러났습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였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것이 우리가 30년간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책임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메탄 하이드레이트 층입니다. 이른바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차세대 청정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독자 개발한 가마법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추출하겠습니다. 로봇팔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스코가 개발한 특수 합금 드릴이 메탄 하이드레이트 층을 정밀하게 뚫고 들어갔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드릴은 300기압까지 견딜 수 있는 특수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하 2도의 극저온과 고압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추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얀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특수 파이프를 통해 올라오기 시작했고 플랫폼 위의 분리장치에서 순수한 천연가스로 변환되었습니다. 실시간 측정기에 놀라운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시간당 추출량 85톤, 메탄 순도 99.7%, 추출 효율 96.3%. 미국 MIT 에너지공학 교수가 깜짝 놀라 동료를 쳤습니다. 96% 효율이라고요? 우리 실험실 최고 기록이 65%였는데? 하지만 진짜 추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천연가스 직접 채굴을 시연하겠습니다. 또 다른 로봇이 투입되어 가스층에 파이프를 연결했습니다. 순식간에 천연가스가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당 생산량 150톤, 1일 예상 생산량 3,600톤. 산업부 장관이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하루 천연가스 소비량의 25%에 해당합니다. 현재 건설 중인 6개 플랫폼이 모두 가동되면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요를 100% 자급할 수 있습니다. 독일 에너지 장관이 즉시 질문했습니다. 수출 여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2025년부터 연간 1,000만 톤 규모의 LNG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현재 아시아에 수출하는 물량의 30%에 해당합니다. 이 말에 러시아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시연이었습니다. 히토류 광물 채취였습니다. 로봇이 해저면의 검은 망간 단계로 이동하자 스캐너가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히토류 함량 15.2%, 리튬 함량 9.8%, 코발트 함량 7.3%. 중국 대표단이 긴급히 베이징에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독점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샘플에는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모든 히토류 원소가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해 해저에는 최소 300년치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아시아 담당 부사장이 즉시 한국 관계자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가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정말 한국 독자 기술입니까? 산업부 장관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100% 순수 국내 기술입니다. 현대중공업의 해양 플랫폼 기술, 삼성중공업의 심해 파이프라인 기술, 포스코의 극한 환경 특수강 기술,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무인 로봇 기술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외국에서 핵심 부품을 단 하나도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 에퀴노르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노르웨이가 50년간 쌓아온 해양 기술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습니다. 미국 엑손모빌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기술 라이센스 계획은 있습니까? 한국 정부 대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호 이익이 되는 기술 협력은 열려 있습니다. 이는 UAE에서 보여준 그 일관된 원칙이었습니다. 기술 주권은 지키되 협력의 문은 열어두는 전략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각국 대표들이 플랫폼을 떠날 때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는 도쿄에 긴급 타전했습니다. 30년 실패한 기술을 한국이 완벽 구현했습니다. 즉시 협력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독일 대표는 베를린에 보고했습니다. 러시아 가스 의존에서 벗어날 현실적 대안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베이징에 경고했습니다. 히토류 독점 시대 종료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대표는 모스크바에 절망적인 보고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자원만 가졌습니다. 한국은 자원과 기술을 모두 보유했습니다. 그날 밤 크렘린 궁에서 푸틴은 시연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심해 2000m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한국의 로봇들, 자동화된 채굴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당당한 자신감. 에너지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카카, 21세기는 자원의 시대가 아니라 기술의 시대입니다. 이제 그것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푸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굳어진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제국 러시아가 기술 강국 한국 앞에서 느끼는 처절한 무력감이었습니다. 동해의 푸른 바다 위에서 타오르는 거대한 플레어. 그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자원 빈국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기술로 바다를 정복하고 2경 5천조 원의 보물을 현실로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2023년 5월 16일 오전 8시 서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실. 전날 동해 심해 채굴 시연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연락에 비서진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장관님,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에서도 특급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에너지 장관들이 동시에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에너지 확보를 위해 각국을 순방하며 사정해야 했던 입장에서 이제는 전 세계가 줄을 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연결된 화상회의는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의 면담이었습니다. 화면 속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동해 심해 채굴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일본 대신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짜낸 축하보다는 절박함이 더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30년간 메탄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3조엔을 투자했지만 상업화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완벽한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일본 대신이 잠시 말을 멈춘 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일본은 연간 7천만 톤의 LNG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을 러시아 사할린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공급이 불안정하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생산할 LNG를 일본에 우선 공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 장관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일본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도 조건이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본 대신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입니다. 총리께 보고하겠습니다. 결국 일본과는 20년 장기 계약으로 연간 1,500만 톤 공급, 총 80조 원 규모의 계약이 원칙 합의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중국 상무부장과의 화상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접근은 더욱 전략적이었습니다. 장관 동지, 동해 자원개발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에너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중국 상무부장이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은 연간 2천만 톤의 LNG가 필요하며 동시에 히토류 광물도 필요합니다. 20년 장기 계약으로 총 100조 원 규모의 협력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한국 장관은 단호한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는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다변화 전략을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히토류는 우리의 전략 자원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결국 중국과는 연간 1,200만 톤 공급, 총 70조 원 규모로 조정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아시안 주요국 에너지 장관들과의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동시에 참여했습니다. 베트남 에너지 장관이 대표로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러시아와 중동에 의존해왔지만 운송비가 비싸고 정치적 리스크가 큰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파트너입니다. 태국 장관도 거들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으로 해상 운송로가 불안전합니다. 동해에서 생산되는 한국 LNG라면 훨씬 안전하고 저렴할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6개국과는 총 50조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절망적 현실. 한편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는 재앙적인 보고가 푸틴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카카, 일본이 사할린 LNG 계약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연간 손실액은 5조 원입니다. 중국도 계약 물량을 30% 감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연간 손실액은 8조 원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계속 계약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경제 담당 부총리가 총 손실액을 발표했습니다. 카카, 아시아 시장에서의 연간 손실액은 30조 원입니다. 향후 20년간 600조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푸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으로 갔습니까? 예, 카카. 한국은 지난 일주일간 아시아 주요국과 총 20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스프롬 CEO가 더욱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카카, 한국의 생산 능력이 계속 증가하면 우리는 아시아 시장을 완전히 잃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푸틴은 창밖을 바라보며 길게 침묵했습니다. 불과 1년 전, 그는 에너지를 무기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자신의 발밑에서 기어다닐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고, 러시아는 급속도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카카,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베리아와 북극에 막대한 자원이 있지만 그것을 캘 기술이 없습니다. 한국의 심해 채굴 기술이 필요합니다. 푸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1년 전 그는 한국을 3개월이면 무릎 꿇릴 나라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그들에게 협력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한강변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이 아시아 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했다는 소식에 환호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참모들과 함께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현재까지 체결된 계약만으로도 향후 20년간 연간 25조 원 이상의 수입이 보장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에너지 수출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유럽도 우리에게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동해의 깊은 바다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70년간 에너지 수입국으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지역, 에너지 안보의 핵심 축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시작된 도미노는 이제 태평양을 건너 다른 대륙으로 번져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보루인 유럽 시장도 한국의 상공 소식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9월 15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 27개 회원국 에너지 장관들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절박했습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러시아 가스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 국민들은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받았고 제조업체들은 생산을 30% 감축해야 했습니다. 올겨울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프랑스 에너지전환부 장관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유럽 전체가 러시아 가스 가격 폭등과 공급 중단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은 50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유럽연합 GDP의 3%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는 붕괴할 것입니다. 이탈리아 장관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미국 LNG는 너무 비싸고 중동은 거리가 너무 멀며 정치적 리스크도 큽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럽연합 에너지 집행위원이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대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거의 언급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행위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동해에서 2경 5천조 원 규모의 에너지 자원을 발견했고 이미 상업적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아시아 주요국들과 30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가 모두 러시아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폴란드 장관이 회의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시아는 거리가 가깝지만
우리 유럽까지 운송하는 것은 현실적입니까?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건조하는 최신형 쇠빙 LNG 운반선은 운송 효율이 기존보다 40% 높고 북극 항로를 활용하면 운송 기간도 대폭 단축됩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에너지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독일 장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현재 러시아 가스 대비 10% 높지만 미국 LNG보다는 25% 저렴합니다. 장기 계약 시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공급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각국 장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한국 정부에 공식 협상을 요청하십시오. 독일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0으로 만들 것입니다. 2주 후 서울 청와대에는 유럽연합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네덜란드 등 주요국 에너지 장관들이 직접 방한한 것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대통령 접견실에서 독일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유럽은 지난 1년간 에너지 위기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로 우리를 위협했고 우리 국민들은 추위와 경제난에 시달렸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새로운 에너지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유럽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원합니다. 프랑스 장관이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프랑스는 25년 장기 계약으로 연간 400만 톤의 LNG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총 100조 원 규모입니다. 동시에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도 협력하고 싶습니다. 독일은 더 큰 규모를 제시했습니다. 독일은 연간 800만 톤이 필요합니다. 25년 계약으로 총 200조 원 규모를 제안합니다.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0으로 만들겠습니다. 이탈리아, 폴란드, 네덜란드, 스페인도 잇따라 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타웃 규모는 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통령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최소 20년 이상 장기 계약이어야 합니다. 둘째, 기술 협력과 상호 투자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셋째,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나 간섭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럽 대표단은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절실했습니다. 영국 장관이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영국은 한국과 차세대 에너지 기술 공동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메탄하이드레이트와 해상풍력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시각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는 재앙적인 보고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푸틴에게 보고했습니다. 카카, 독일이 우리와의 모든 장기가스 계약을 단계적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간 손실액은 18조 원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도 계약을 대폭 축소하거나 취소 통보를 해왔습니다.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우리 가스 수입을 2030년까지 80% 감축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경제 담당 부총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총 손실액을 발표했습니다. 카카, 유럽 시장에서의 연간 손실액은 90조 원입니다. 아시아 시장 손실 40조 원과 합치면 연간 130조 원, 20년간 2,600조 원의 손실입니다. 가스프롬 CEO가 더욱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카카, 우리 회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주가는 65% 폭락했고 직원 30만 명 중 8만 명을 해고해야 할 상황입니다. 회사 존립 자체가 위험합니다. 푸틴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스크바의 차가운 가을 하늘이 그의 심정처럼 어두웠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카카,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베리아와 북극의 막대한 자원이 있지만 채굴할 기술이 없습니다. 한국의 심해 채굴 기술을 도입하면 우리도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푸틴의 얼굴에 굴욕감이 역력했습니다. 1년 전 그는 한국을 3개월이면 무릎 꿇릴 나라라고 비웃었습니다. 에너지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작은 나라에게 협력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푸틴이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의 면담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협력을 제안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러시아 에너지 제국의 공식적인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청와대에서는 유럽과의 역사적 계약 체계를 기념하는 조촉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70년간 에너지 수입국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세계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닙니다. 기술과 원칙으로 이룬 진정한 승리입니다. 산업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아시아 300조 원, 유럽 700조 원을 합쳐 총 100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 3대 에너지 공급국이 되었습니다. 동해의 깊은 바다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대서양을 건너 유럽까지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원 빈국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로 자원을 만들어내고 원칙으로 신뢰를 얻은 진정한 에너지 강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새해 첫날 오전, 서울 한강변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은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 사이로 에너지 자립국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떠올랐고 수십만 시민들의 환호성이 한강을 가득 채웠습니다. 같은 시각 동해 울산 앞바다에서는 거대한 해양 플랜트들이 새해 첫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평범한 바다였던 이곳은 이제 동해 심해 에너지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세계 에너지 산업의 심장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통령은 새해 첫 국정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지난 1년간의 놀라운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대통령님,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에너지 자금률이 4.5%에서 75%로 상승했고 연간 에너지 수입액은 20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무려 150조 원의 외화가 절약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적 파급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포항제철, 울산 석유화학단지, 여수산단의 생산 비용이 평균 30% 감소했고 전기요금도 15% 인하되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국제적 위상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의 국제적 발언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을 G7 정상회의 정식 회원국으로 초청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도 압도적 지지가 예상됩니다. 한편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설립된 아시아 에너지 거래소는 역내 에너지 가격 결정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고 과거 런던과 뉴욕이 독점하던 가격 결정권이 서울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산업부 차관이 기술 혁신 성과를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의 심해 채굴 기술에 대한 로열티 수입만 연간 20조 원에 달합니다. 노르웨이, 브라질, 호주 등 해양자원 보유국들이 앞다투어 우리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지정학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외교부 장관이 역사적인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통령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1년 전 한국을 3개월이면 무릎 꿇릴 나라라고 비웃던 바로 그 푸틴이 이제는 직접 한국을 찾아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는 그 시각 재앙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푸틴에게 올린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카카, 유럽 가스 수출이 80% 감소했고 아시아 시장도 50% 이상 축소되었습니다. 가스프롬의 연간 손실액이 90조 원에 달하며 회사 존립 자체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경제 담당 부총리가 더욱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카카,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러시아 경제는 2년 내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에너지 수출 의존도가 70%인 우리 경제 구조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푸틴은 오랫동안 창밖의 붉은 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 그는 에너지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자신의 발밑에서 기어다닐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고 러시아는 급속도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카, 이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한국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베리아와 북극에 막대한 자원이 있지만 그것을 개발할 기술이 없습니다. 한국의 심해 채굴 기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푸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러시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한 일정을 잡으십시오. 2024년 12월 15일 인천국제공항. 전 세계 언론이 집결한 가운데 러시아 대통령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푸틴이 트랩을 내려오는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과거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피로와 긴장이 역력한 표정이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두 정상이 마주 앉은 순간 세계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푸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놀라운 성취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많은 것을 잃었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응대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진정으로 평화와 협력을 원한다면 우리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푸틴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베리아와 북극에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 제재로 인해 첨단 채굴 기술이 없습니다. 한국의 심해 채굴 기술과 LNG 운반선 기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술 협력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 선언이었습니다. 에너지 제국 러시아가 기술 강국 한국에게 굴복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신중하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잼력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는 에너지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공식 약속해야 합니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시 중단하고 평화협정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내 투자와 자산을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해야 합니다. 푸틴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조건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대통령은 30년 장기 에너지 기술 협력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500조 원. 러시아는 한국 기술로 시베리아와 북극 자원을 개발하고 한국은 개발 수익의 30%와 안정적인 자원 공급을 보장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를 에너지 패권의 완전한 이동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에너지 제국의 몰락과 새로운 강국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CNN은 푸틴의 굴욕, 한국의 완전한 승리라고 타전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이 역사적 순간을 축하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자원 하나 없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열강을 움직이는 에너지 강국이 된 것입니다. 한 노신사가 손자의 손을 잡고 광장의 전광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연탄 한 장이 귀에서 추위에 떨었단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고
서름도 많이 받았지.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구나.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노신사는 젖은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땅에 자원이 없으면 기술로 만들면 된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 힘으로 일어서겠다는 의지.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청와대에서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자립을 넘어 에너지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처럼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은 기술에서 나왔고 우리의 신뢰는 원칙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K, 에너지 시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동해의 깊은 바다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원 빈국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로 자원을 창조하고 원칙으로 신뢰를 얻은 진정한 에너지 강국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방의 국가에서 중심국가로,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70년 만에 완성된 대역전의 드라마가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2030년 8월 15일 제85주년 광복절,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은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75년 전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이 나라가 이제는 에너지 식민지에서도 완전히 해방된 진정한 독립국이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지난 7년간의 놀라운 성과를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대통령님,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에너지 자금률이 4.5%에서 85%로 상승했고 연간 에너지 수입액은 20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에너지 수출과 기술 로열티로 연간 150조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전반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혁명의 파급 효과는 전 산업에 미쳤습니다. 제조업 생산 비용이 평균 35% 감소하면서 해외로 떠났던 공장들이 다시 돌아오는 리쇼어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구미, 창원, 군산의 산업단지는 24시간 가동되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울산 동해 에너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1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2%대로 낮아졌고 전기요금 40% 인하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국제적 위상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G7 정식 회원국이 되었고 서울에 설립된 아시아 에너지 거래소는 역내 에너지 가격 결정의 핵심 거점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75개국이 우리와 에너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총 계약 규모는 1,800조 원에 달합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고 기술 주권을 지키면서도 협력의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 외곽의 조용한 별장에서는 퇴임한 블라디미르 푸틴이 회고록을 쓰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시베리아의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의 방은 한국 기술로 개발한 시베리아 가스로 따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문장을 적어내려 갔습니다. 나는 땅 속에 묻힌 자원이 권력이라고 믿었다. 에너지를 무기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오만했다. 하지만 21세기의 진짜 힘은 기술에 있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에 기술을 개발했고 절박했기에 혁신했다. 그들은 바다 밑 2000m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냈다. 기술이 자원을 이긴다는 단순한 진리를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날 오후 서울 63빌딩 전망대에서는 한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강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에는 K 에너지 글로벌 센터와 아시아 에너지 거래소 건물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게 대단해요? 손자의 물음에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답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젊으실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고 서름받았어. 겨울만 되면 연탄값 걱정에 잠을 못 이뤘지. 1970년대 석유 파동 때는 공장이 멈추고 거리에 차가 서는 걸 보며 절망했었단다. 할아버지는 먼 추억을 더듬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동해 바다 밑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이경 5천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발견한 거야. 그것도 우리 기술로 직접 캐낼 수 있는 자원을 말이지. 와, 그럼 우리가 운이 좋았던 거네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십니다. 아니란다. 운이 아니라 노력이었어. 우리는 10년간 포기하지 않고 바다를 탐사했고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도 기술을 개발했지. 2000m 심해를 뚫을 로봇을 만들었고 영하의 바다에서 작동하는 파이프라인을 개발했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보다 옳은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급하다고 핵심 기술을 팔지 않았고 힘이 생겼다고 다른 나라를 깔보지 않았어. 그게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란다. 그날 저녁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연설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8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에너지 종속에서 해방된 지 7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준비된 원고를 내려놓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는 1800조 원 규모의 에너지 계약을 체결했고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숫자가 아닙니다. 70년간 우리를 짓눌렀던 자원 빈국이라는 컴플렉스를 깨뜨린 것, 세계에 증명한 것, 기술이 자원을 이긴다는 진리를 보여준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승리입니다. 전국의 가정에서, 광장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연사를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전쟁의 폐허에서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바다 밑 2000m에서 미래를 캐냈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승리이고 기술의 승리이며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입니다. 그날 밤 동해 울산 앞바다의 거대한 해양 플랫폼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의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완성한 꿈의 빛이었고 기술로 자원을 이긴 인류 문명의 새로운 이정표였습니다.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간의 기록. 발견한 자원 이경 5천조 원, 체결한 계약 800조 원, 창출한 일자리 100만 개, 절약한 에너지 수입비 연간 160조 원. 하지만 진짜 가치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70년 컴플렉스를 깨뜨린 것, 세계에 증명한 것, 기술이 자원을 이긴다는 진리, 의지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자원만 가졌지만 기술 없이 오만하다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지만 기술과 원칙으로 자원을 만들어냈습니다. 21세기는 더 이상 자원의 시대가 아니라 기술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자원 빈국에서 에너지 강국으로, 변방의 국가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70년 만에 완성된 대역전의 드라마. 이것이 바로 기술이 자원을 이긴 시대, K 에너지 혁명의 완성이었습니다. 2030년 광복절 밤, 동해의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달빛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대한민국은 당당히 외쳤습니다. 우리는 해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자원 없는 나라가 세계를 바꾼 이야기, 기술과 의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